한국사 문제를 하나하나 분석해서 듣기만 해도 암기되게 배경 지식을 만들었습니다. 또 저희가 한국사 퀴즈 앱도 있으니 첫 번째 댓글 설명란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하멜과 하멜 표류기 조선 후기 하멜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하멜은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1653년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소속의 배를 타고 일군으로 가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배가 큰 폭풍을 만나서 제주도 해안에 표류하게 되었어요. 당시 조선은 외국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하멜과 선원들은 조선에 억류되었어요. 그는 무려 13년이나 조선에서 생활해야 했어요. 그 후 1666년에 일본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했고 네덜란드로 돌아갔어요. 고국으로 돌아간 하멜은 자신이 조선에서 보고 겪은 것들을 책으로 남겼는데 이것이 바로 하멜 표류기예요. 이 책은 조선의 지리, 풍속, 정치, 군사제도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서 서양의 조선을 알린 최초의 책으로 평가받아요. 당시 유럽 사람들은 이 책을 통해 처음으로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 알게 되었답니다. 삼별초의 대몽항쟁 고려 중기 고려시대 무신정권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1170년 무신정변이 일어난 이후 고려는 무신들이 권력을 잡는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그 중에서도 최씨 무신정권은 4대에 걸쳐 약 60년간 권력을 유지했는데 최충원, 최우, 최항, 최이의 순서로 이어졌어요. 특히 최우는 아버지 최충원의 뒤를 이어 권력을 잡았는데 1232년에 몽골의 침입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를 개경에서 강화도로 옮겼어요. 강화도는 섬이라서 기마전술에 능한 몽골군이 쉽게 공격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이때 백성들도 산성과 섬으로 피난하도록 했어요. 한편 삼별초는 원래 최씨 정권의 사병 조직에서 출발했는데 나중에 대몽항쟁의 주력이 되었어요. 1270년 고려 정부가 몽골과 강화를 맺고 개경으로 환도하자 삼별초는 이에 반발하여 배중손의 지휘 아래 진도로 내려가 항쟁을 계속했어요. 진도가 함락된 후에는 김통정이 남은 세력을 이끌고 제주도로 옮겨가 끝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1273년에 여몽연합군에 의해 진압되었어요. 삼별초의 항쟁은 약 3년간 이어졌고 고려 백성들의 대몽항쟁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전두환 정부의 정책 현대 제5공화국 전두환 정부, 그러니까 제5공화국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후 전두환은 그해 9월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 제5공화국을 출범시켰죠. 전두환 정부는 국민들의 관심을 정치에서 돌리기 위해 여러 정책을 펼쳤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3S 정책이에요. 스포츠, 스크린, 섹스의 앞글자를 딴 건데요. 프로야구와 프로축구를 출범시키고 컬러 TV 방송을 시작했어요. 또 야간 통행 금지를 해제해서 밤에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했고 교복 자율화를 실시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옷을 입고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했어요. 1981년에는 여의도에서 국풍 80일이라는 대규모 문화행사를 열기도 했죠. 하지만 이면에서는 언론 통폐합을 강행해서 비판적인 언론을 없애버렸어요. 수많은 신문사와 방송사가 강제로 합쳐지거나 폐간되었죠. 삼천교육대를 설치해서 사회 불순분자라는 명목으로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기도 했어요. 금융실명제의 경우는 전두환 정부가 아니라 1993년 김영삼 정부에서 전격적으로 실시한 정책이에요. 해외여행 자유화도 노태우 정부인 1989년에 이루어진 거예요. 박정희 정부의 외자 도입 정책 현대 1960년대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 정책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 정부는 경제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어요. 처음에는 국내에서 자본을 모으려고 했지만 워낙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에 기대만큼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부는 방향을 바꿔서
외국에서 자본을 끌어들이기로 결정했어요. 이를 위해 1965년에는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했어요.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하면서 일본으로부터 청구권 자금을 받아 경제 개발에 활용했죠. 또한 서독에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해서 외화를 벌어들였어요. 당시 서독은 일손이 부족했고 한국은 일자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선택이었어요. 이렇게 해외에서 들여온 자금과 외화로 경부고속도로 건설, 포항제철 설립 같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어요.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수출 주도형 공업화 정책을 펼쳤어요. 이 시기에 한국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고 이를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전시과 제도. 고려 정기. 고려시대의 토지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고려는 건국 초기부터 관리들에게 토지를 나눠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태조 왕건이 역분전이라는 제도를 실시했어요. 역분전은 고려 건국에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그 공로에 따라 토지를 나눠준 거예요. 하지만 이건 일정한 기준 없이 공로만 보고 준 거라서 체계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종 때 전시과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어요. 전시과는 관리들의 관직과 인품을 기준으로 토지를 지급하는 제도예요. 여기서 전은 논밭을 뜻하는 전지이고 시는 뗄나무를 구할 수 있는 시지를 말해요. 즉, 곡식을 거두는 땅과 땔감을 얻는 땅을 함께 나눠준 거예요. 전시과에서 중요한 점은 토지 자체를 준 게 아니라 수조권을 준 거예요. 수조권이란 그 땅에서 나오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관리를 말해요. 관리가 죽거나 관직에서 물러나면 이 수조권은 나라에 반납해야 했어요. 전시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번 개정되었어요. 경종 때 처음 만든 시정전시과, 목종 때 개정한 개정전시과, 그리고 문종 때 다시 정비한 경정전시과가 있어요. 점점 더 체계적으로 발전해 나간 거예요. 독도. 고대, 고려, 조선, 근대. 독도는 우리나라 동쪽 끝에 있는 섬이에요. 독도가 우리 영토로 편입된 역사는 아주 오래되었는데요. 신라 지증왕 때인 512년에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복하면서 울릉도와 함께 우리 영토가 되었어요. 우산국은 지금의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한 지역이었습니다. 이후 독도는 계속 우리 영토로 이어져 왔어요. 조선시대에는 세종실록 지리지에 울릉도와 우산도가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산도가 바로 지금의 독도입니다. 또 숙종 때인 1693년에는 안용복이라는 어부가 일본에 건너가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받고 돌아온 일도 있었어요. 안용복은 일본 어민들이 울릉도 근해에서 고기잡이하는 것을 항의하러 직접 일본까지 갔던 거예요. 대한제국 시기인 1900년에는 칙령 제41호를 반포해서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시키고 독도를 울도군의 관할구역으로 명시했어요. 이렇게 독도는 신라시대부터 지금까지 1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 영토였습니다. 그런데 1905년 러일전쟁 중에 일본이 독도를 불법으로 자기네 영토에 편입시켰어요. 이것은 국제법상 무효인 불법 행위였습니다. 병인양요는 1866년에 프랑스 군대가 강화도를 침략한 사건인데 이때 전투가 벌어진 곳은 강화도 일대이지 독도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김춘추. 신라 중기. 김춘추에 대해 알아볼게요. 김춘추는 신라의 왕족으로 나중에 태종무열왕이 되는 인물이에요. 그는 진골 출신으로 왕위에 오른 최초의 왕이에요. 그 전까지 신라의 왕들은 성골 출신이었는데 성골이 끊어지면서 진골인 김춘추가 왕이 된 거예요. 김춘추는 뛰어난 외교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직접 고구려와 외 그리고 당나라를 방문하며 외교 활동을 펼쳤어요. 특히 당나라와의 동맹을 이끌어낸 것이 가장 큰 업적이에요. 이 나당연합은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김춘추는 백제를 멸망시킨 직후인 661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마련한 나당 동맹 덕분에 신라는 삼국 통일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그의 아들 문무왕이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삼국 통일을 완성하게 되었답니다. 김춘추의 외교 노력이 없었다면 신라의 삼국 통일은 어려웠을 거예요. 정조의 업적. 조선 후기. 조선 후기에 정조 임금은 여러 개혁 정책을 펼쳤어요. 정조는 1776년에 즉위해서 1800년까지 재위했어요. 정조는 탕평 정치를 실시하고 규장각을 설치하며 수원 화성을 건설하는 등 다양한 개혁 정책을 펼친 임금으로 유명해요. 규장각은 원래 역대 왕의 글과 책을 보관하는 곳이었는데 정조는 이를 확대하여 학문 연구와 정책 연구 기관으로 삼았어요. 또한 정조는 장용령이라는 친위 부대를 설치하여 왕권을 강화하려 했어요. 한편 공노비 해방은 정조 사후인 1801년 순조 때 이루어졌어요. 순조는 정조의 뜻을 이어받아 궁방과 중앙관서에 소속된 공노비 약 6만 6천여 명을 양인으로 신분 상승시켜 주었고 그들의 노비 문서인 노비안을 도남문 밖에서 불태우도록 했어요. 골품 제도. 고대 신라. 신라에는 골품제도라는 독특한 신분제도가 있었어요. 골품제도는 혈통에 따라 사람의 신분을 나누는 제도예요. 크게 골과 두품으로 나뉘는데 골은 왕족을 의미하고 두품은 귀족과 평민을 구분하는 기준이었어요. 원래는 성골과 진골이라는 두 종류의 골이 있었는데 성골은 부모 모두 왕족인 경우를 말해요. 하지만 성골은 진덕여왕을 마지막으로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후로는 진골이 가장 높은 신분이 되었죠. 진골 아래로는 6두품, 5두품, 4두품 등이 있었어요. 이 골품 제도는 단순히 신분만 나누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을 규제했어요. 관직 승진에도 한계가 있었고 집의 크기나 수레, 옷의 색깔까지도 골품에 따라 제한을 받았어요. 6두품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아찬이라는 관등까지만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6두품 출신 중에는 이런 제안에 불만을 품고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거나 후에 신라 말기에 호족 세력과 손잡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대표적인 6두품 출신으로는 강수, 설총, 최치원 같은 학자들이 있어요. 갑신정변. 근대 개항기. 갑신정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갑신정변은 1884년에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같은 급진 개화파들이 일으킨 정변이에요. 이들은 조선을 빠르게 근대화시키고 싶었어요. 당시 조선은 청나라의 간섭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개화파들은 이런 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일본의 힘을 빌려 정변을 일으키기로 했어요. 1884년 10월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기회로 삼아 거사를 시작했어요. 우정총국은 우편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그해 새로 문을 열었거든요. 개화파는 이 자리에서 수구파 대신들을 제거하고 새 정부를 세웠어요. 그들은 문벌 폐지, 인민평등권 확립, 지조법 개혁, 내시부 폐지 같은 14개조 개혁 정강을 발표했어요. 하지만 청나라 군대가 개입하면서 정변은 단 3일 만에 실패로 끝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갑신정변을 3.1천하라고도 불러요. 김옥균을 비롯한 주요 인물들은 일본으로 망명했고 이후 김옥균은 상하이에서 암살당했어요. 갑신정변은 비록 실패했지만 근대적 개혁을 시도한 최초의 정치운동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어요. 유양소. 조선. 조선시대에는 지방행정을 감시하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살피기 위한 기구가 있었어요. 바로 유향소예요. 유향소는 향청이라고도 불렸는데 지방의 양반들이 모여서 운영하던 자치기구였어요. 유향소의 주된 역할은 수령을 보좌하면서 향촌의 풍속을 바로잡고 아전들의 비리를 감시하는 것이었어요. 아전이란 지방관청에서 실무를 담당하던 하급 관리를 말해요. 이들이 백성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유향소에서 이를 규찰했던 거예요. 유향소는
좌수와 별감이라는 직책을 선발해서 운영했어요. 좌수가 유향소의 우두머리이고 별감은 그 아래에서 일을 도왔죠. 이 기구는 중앙의 경제소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경제소는 서울에 있는 기구로 지방 출신 관료들이 고향의 유향소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향촌 사회를 관리하던 곳이에요. 그런데 유향소의 권한이 커지자 문제가 생기기도 했어요. 중종 때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 세력이 유향소의 권한 강화를 주장했는데 기묘사화로 사림이 제거되면서 유향소가 한때 혁파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후 사림이 다시 정치적으로 성장하면서 유향소도 복구되었답니다. 6.29 민주화 선언. 현대 제육공화국. 6.52 민주화 선언은 1987년에 발표되었어요. 당시 전두환 군사정권 아래에서 국민들은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없었어요. 대통령 선거인단이 대신 뽑는 간접 선거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은 직접 선거를 요구하며 6월 민주항쟁을 일으켰어요. 전국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민주화를 외쳤죠. 결국 당시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가 6월 29일에 특별선언을 발표해요. 이것이 바로 6.52 민주화 선언이에요. 이 선언의 핵심 내용은 대통령 직선제 수용이었어요.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을 수 있게 하겠다는 약속이었죠. 이 외에도 김대중 사면 복권, 언론 자유 보장, 지방자치제 실시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6.52 선언 이후 헌법이 개정되어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되었어요. 그해 12월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은 처음으로 직접 투표로 대통령을 뽑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좌우합작위원회. 현대 광복 직후. 좌우합작위원회에 대해 알아볼게요. 1945년 광복 이후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 미국과 소련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었어요. 남쪽에서는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우익 세력과 여운형을 중심으로 한 좌익 세력이 대립하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통일 정부를 세우기 위해 좌익과 우익이 손을 잡으려는 움직임이 생겼어요. 그래서 1946년에 좌우합작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좌익 측에서는 여운형이, 우익 측에서는 김규식이 대표로 참여했어요. 이 위원회는 좌우합작 7원 측을 발표하면서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했어요. 하지만 토지개혁 문제 등에서 좌익과 우익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컸어요.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1947년 여운형이 암살당하면서 좌우합작운동은 사실상 실패로 끝나고 말았어요. 이후 한반도는 남북 분단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답니다. 윤관과 별무반. 고려 정기. 윤관과 별무반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고려시대에 북쪽 국경 지역에는 여진족이 자주 침입해서 백성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고려 숙종 때 윤관이라는 장군이 여진을 정벌하러 나갔는데 처음에는 크게 패배하고 말았어요. 그 이유는 여진족이 기마병 중심이었는데 고려군은 보병 위주였기 때문이에요. 윤관은 이 패배를 교훈 삼아 새로운 군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별무반이에요. 별무반은 기병인 신기군, 보병인 신보군, 그리고 승려들로 구성된 항마군으로 이루어진 특수부대였어요. 윤관은 이 별무반을 이끌고 다시 여진을 정벌하러 나갔고 이번에는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리고 동북 지반에 9개의 성을 쌓았는데 이것을 동북구성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여진족의 계속된 요청과 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 때문에 결국 동북구성은 여진에게 돌려주게 되었어요. 6.25 전쟁. 현대 1950년대.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군이 남한을 기습 침공하면서 시작된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한반도 전체를 전쟁터로 만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가족과 헤어지는 비극을 겪었어요. 전쟁 초기에 북한군은 빠르게 남쪽으로 내려왔고 대한민국 정부는 부산까지 피난을 가야 했어요.
하지만 1950년 9월에 유엔군이 인천에 상륙하면서 전세가 역전되었어요. 인천 상륙작전은 맥아더 장군이 지휘했는데 이 작전의 성공으로 서울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그 후 유엔군과 국군은 북쪽으로 진격했지만 중국군이 참전하면서 다시 후퇴하게 되었어요.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면서 휴전 상태가 되었어요. 이 전쟁으로 남북한 합쳐서 수백만 명이 사망하거나 다쳤고 이산 가족이 생기고 국토가 황폐해지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전쟁 중에도 교육에 대한 열망은 계속되어서 피난지에서도 학교가 운영되고 교과서가 발행되었어요. 부산에는 전시연합대학이 만들어져 대학 교육을 이어갔어요. 이처럼 전쟁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배움을 멈추지 않으려는 노력이 계속되었답니다. 나철과 대종교, 일제강점기. 나철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나철은 1863년 전라도 보성에서 태어났어요. 원래 이름은 나인영이었는데 나중에 나철로 이름을 바꿨어요. 1891년에 문과에 급제해서 관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크게 분노했어요. 1905년 을사늑약으로 우리나라가 외교권을 빼앗기게 되자 나철은 을사조약 체결에 앞장선 5명의 대신들을 처단하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을사오적 암살 시도예요. 하지만 이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어요. 이후 나철은 종교활동에 힘썼어요. 1909년에 당군을 모시는 당군교를 창시했어요. 그리고 1910년에는 당군교를 대종교로 이름을 바꾸고 본격적으로 민족종교 운동을 전개했어요. 대종교는 당군을 한민족의 시조로 받들며 민족 정신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했어요. 나철은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민족혼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1916년 황해도 구월산에서 순절했어요. 구월산은 당군과 관련이 깊은 성지로 여겨지는 도시예요. 대종교는 이후 만주 지역에서 독립운동의 정신적 기반이 되었고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대종교 신자였어요. 갑신정변, 근대 개항기. 갑신정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1884년 12월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서재필 등 젊은 개화파 요물들이 정변을 일으켰어요. 이들을 급진개화파라고 불러요. 이들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받아서 조선도 빠르게 근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당시 조선은 청나라의 간섭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급진개화파는 이런 청의 간섭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마침 청나라가 베트남 문제로 프랑스와 전쟁을 벌이면서 조선에 주둔하던 청나라 군대 일부가 빠져나갔어요. 급진개화파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해서 정변을 일으켰어요. 우정총국은 우편 업무를 담당하는 관청이었는데 새로 문을 연 것을 축하하는 자리에 고위 관리들이 모인 틈을 노린 거예요. 정변을 일으킨 급진개화파는 14개조 정강을 발표했어요. 그 내용에는 청나라에 대한 사대 관계를 끊자는 것,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평등권을 세우자는 것, 지조법을 개혁하자는 것, 내시부를 폐지하자는 것, 부정한 관리를 처벌하자는 것 등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갑신정변은 3일 천하로 끝나고 말았어요. 청나라 군대가 개입하면서 3일 만에 실패한 거예요. 일본은 군대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결국 홍영식은 죽고 김옥균과 박영효는 일본으로 망명했어요. 정미의병, 근대 대한제국. 정미의병에 대해 알아볼게요. 1907년에 일어난 정미의병은 을미의병, 을사의병에 이어 세 번째로 일어난 대규모 의병운동이에요. 정미의병이 일어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고종 황제가 일제에 의해 강제로 퇴위당한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대한제국의 군대가 강제로 해산당한 사건이에요. 특히 군대 해산은 의병운동에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에 합류하면서 의병의 전투력이 크게 높아졌거든요. 이 시기에는 여성 의병장도 등장했어요. 윤희순이라는 분이 바로 최초의 여성 의병장이에요. 윤희순은 안사람 의병가를 지어 여성들의 의병 참여를 독려했고 30여 명의 여성으로 의병대를 조직해서 활약했어요.
정미의병 때는 전국 각지의 의병 부대가 연합해서 서울로 진격하는 작전을 펼치기도 했어요. 이것을 서울 진공작전이라고 해요. 1908년에 전국에서 모인 1만여 명의 의병이 서울을 공격하려 했지만 아쉽게도 실패하고 말았어요. 이후에도 의병 활동은 계속되다가 1910년대에는 만주나 연해주로 이동해서 독립군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병자호란. 조선 후기. 병자호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병자호란은 1636년에 청나라가 조선을 침략한 전쟁이에요. 당시 청나라는 후금에서 나라 이름을 바꾸고 조선에게 군신 관계를 요구했는데 조선이 이를 거부하자 청태종이 직접 1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청군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남하했고 인조는 강화도로 피신하려 했지만 길이 막혀서 남한산성으로 들어가 항전했어요. 하지만 45일간의 항전 끝에 식량과 원군이 없어 결국 삼전도에서 항복하게 됩니다. 인조는 삼전도에서 청태종에게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삼배구고드레라는 굴욕적인 의식을 행해야 했어요. 이 항복의 결과로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청나라의 볼모로 끌려갔고 수많은 백성들도 포로로 잡혀갔어요. 특히 왕족과 대신들의 가족도 청나라로 끌려가야 했는데 의순공주 이해숙도 그중 한 명이에요. 그녀는 청나라 섭정왕의 요구로 임해 원치 않는 결혼을 해야 하는 비운을 겪었답니다. 병자호란 당시에는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났고 김준용은 관교산 전투에서 청군을 크게 무찔러 승리를 거두기도 했어요. 을사늑약과 중명전. 대한제국. 을사늑약에 대해 알아볼게요. 을사늑약은 1905년에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이에요. 이 조약의 정식 명칭은 제2차 한일협약이지만 강압에 의해 맺어졌기 때문에 을사늑약 또는 을사조약이라고 불러요. 늑약이란 강제로 맺은 조약이라는 뜻이에요. 당시 일본의 특사로 온 이토 히로부미가 고종 황제와 대신들을 협박해서 조약을 체결했어요. 이 조약으로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완전히 잃어버렸고 일본은 통감부를 설치해서 우리나라의 내정을 간섭하기 시작했어요. 초대 통감으로는 이토 히로부미가 부임했어요. 을사늑약이 체결된 장소가 바로 덕수궁의 중명전이에요. 중명전은 원래 황실 도서관으로 사용되던 서양식 건물이었는데 1904년 경운궁에 큰 불이 나자 고종 황제가 이곳을 집무실로 사용하게 되었어요. 을사늑약에 반대한 민영환, 조병세 등은 자결로 항거했고 장지연은 황성신문에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논설을 실어 일본의 만행을 규탄했어요. 또한 고종 황제는 이 조약이 무효임을 알리기 위해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이상설, 이준, 이휘종을 특사로 파견했어요. 김구. 일제강점기 현대. 김구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예요. 그는 1919년에 세워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했어요. 임시정부에서 경무국장, 내무총장 등 중요한 직책을 맡았고 나중에는 주석까지 올랐어요. 1931년에는 한인애국단을 조직했어요. 한인애국단은 일본 요인들을 직접 공격하는 의열투쟁 단체였어요. 이 단체 소속으로 이봉창은 도쿄에서 일본 천황에게 폭탄을 던졌고 윤봉길은 상하이 훈커우 공원에서 폭탄을 투척해 일본 군 장성들을 처단했어요. 1945년 광복 이후에는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했어요. 당시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나눠서 점령하고 있었는데 김구는 분단을 막고 하나의 정부를 세우려고 했어요. 1948년에는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반대하며 북한의 평양까지 가서 남북 협상을 시도했어요. 비록 통일정부 수립에는 실패했지만 분단을 막으려 끝까지 노력한 지도자로 기억되고 있어요. 조선 성종의 업적. 조선 정기. 조선 성종은 조선 초기의 문물제도를 완성한 왕이에요. 세조의 손자로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할머니 정의왕후의 수렴청정 아래 안정적으로 성장했어요. 성종은 특히 학문과 예학을 중시했는데요.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을 완성해서 반포했어요. 경국대전은 세조 때부터 만들기 시작했는데 성종 때 드디어 완성된 거예요. 이 법전 덕분에 조선은 법과 제도가 확실하게 자리 잡게 되었죠. 또한 성종은 국조 오레이와 악학괴범을 편찬했어요. 국조 오레이는 나라의 5가지 예법, 그러니까 길예, 가리예, 빌예, 굴예, 흉예를 정리한 책이에요. 악학괴범은 음악과 춤에 관한 내용을 담은 책인데 궁중에서 쓰는 음악과 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거예요. 성종은 지편전을 계승한 홍문관을 설치해서 학문 연구를 장려했고 많은 학자들을 등용했어요. 특히 김종직을 비롯한 살인파 학자들을 중앙정치에 많이 불러들였는데 이것이 나중에 훈구파와 살인파의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했어요. 성종시대는 조선 전기 문화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어요. 영조의 정책. 조선 후기. 영조는 조선 후기의 왕으로 재위 기간이 무려 52년에 달해요. 조선 역대왕 중에서 가장 오래 왕위에 있었던 분이에요. 영조는 즉위하기 전에 아버지 숙종의 후궁인 숙빈 최씨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신분이 미천하다는 이유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답니다. 영조가 왕이 된 후에는 탕평책을 실시했어요. 탕평책이란 특정 붕당에 치우치지 않고 여러 당파의 인재를 고루 등용하는 정책이에요. 이를 통해 붕당 간의 다툼을 줄이려고 했답니다. 영조는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균역법도 시행했어요. 원래 군포를 2필씩 내던 것을 1필로 줄여준 거예요. 그리고 신문고를 부활시켜서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직접 호소할 수 있게 했어요. 법전 정비에도 힘써서 속대전을 탄찬했답니다. 속대전은 경국대전 이후 새로 만들어진 법령들을 정리한 책이에요. 다만 영조 때 아픈 일도 있었어요. 아들인 사도세잔을 지주에 가두어 죽게 한 이모화변이 일어났거든요. 이 사건은 조선 후기 정치에 큰 영향을 미쳤답니다. 대한민국 주요 사건의 시간 순서. 현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사건들을 시간 순으로 알아볼게요. 먼저 새마을 운동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새마을 운동은 1970년 4월 22일 박정희 대통령이 전국지방장관회의에서 새마을 가꾸기를 제창하면서 시작된 농촌 근대화 운동이에요. 근면, 자조, 협동을 기본 정신으로 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어요. 다음으로 경부고속도로 개통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경부고속도로는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예요. 1968년에 착공해서 1970년 7월 7일에 완공되었어요. 박정희 정부 시절의 대표적인 경제개발 사업 중 하나였어요. 이 도로가 개통되면서 전국이 일일 생활권으로 묶이게 되었고 물류와 인적 교류가 훨씬 빨라졌어요. 다음으로 금모으기 운동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1997년 말 우리나라는 외환 위기를 맞았어요.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게 되면서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였죠. 이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 바로 금모으기 운동이에요. 1998년 1월부터 시작되어 약 350만 명의 국민이 참여했고 약 227톤의 금이 모였어요. 국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외채를 갚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있어요. 이 대회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열린 피파 월드컵이었어요.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개최했고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은 사상 최초로 4강에 진출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어요. 붉은 악마의 열정적인 응원과 거리 응원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았어요. 이 네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1970년 4월 새마을 운동 시작, 1970년 7월 경부고속도로 개통, 1998년 금모으기 운동, 2002년 한일 월드컵 순서가 됩니다. 대한매일신보. 근대 대한제국. 대한매일신보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대한매일신보는 1905년에 창간된 신문이에요. 이 신문의 특별한 점은 영국인 베델이 발행인으로 참여했다는 거예요. 당시 일제는 한국의 신문들을 검열하고 탄압했는데 대한매일신보는 외국인이 발행하는 신문이라서 일제의 검열을 피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신문들보다 훨씬 자유롭게 항일 논조를 펼칠 수 있었죠. 대한매일신보는 을사늑약이 부당하다고 강하게 비판했어요.
을사늑약은 1905년에 일제가 강제로 체결한 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은 조약이에요. 대한매일신보는 이 조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민족의 분노를 대변했어요. 또한 의병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도해서 항일 의식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어요. 당시 의병들이 일제에 맞서 싸우는 소식을 전국에 알렸죠. 양기탁은 대한매일신보의 총무로 활동하며 신문 운영을 이끌었어요. 그는 국채보상운동에도 깊이 관여한 인물이에요. 대한매일신보는 국채보상운동을 적극 홍보하며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시키는 데 기여했어요. 국채보상운동은 일본에 진 빚을 국민의 힘으로 갚자는 운동이었어요. 대한매일신보는 한글판과 영문판을 함께 발행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갔어요. 특히 한글판은 일반 백성들도 쉽게 읽을 수 있어서 민중에게 큰 호응을 얻었답니다. 일제강점기 전시 동원 체제와 수탈. 일제강점기 후기. 일제강점기 후반, 특히 1937년 중일전쟁 이후부터 1945년 광복까지의 시기는 일제의 수탈이 가장 극심했던 때예요. 이 시기를 민족 말살 통치기 또는 전시동원 체제기라고 불러요. 일제는 전쟁에 필요한 인력과 물자를 조선에서 마구 빼앗아갔어요. 먼저 인력 수탈을 살펴볼게요. 1938년부터 국가총동원법을 만들어서 조선인들을 강제로 노동에 동원했어요. 처음에는 지원병 제도로 시작했지만 전쟁이 길어지자 1944년부터는 아예 징병제를 실시해서 젊은 남자들을 강제로 군대에 끌고 갔어요. 또 징용이라는 이름으로 탄광이나 공장, 군수시설에서 강제 노동을 시켰어요. 여성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많은 여성들이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큰 고통을 겪었어요. 물자 수탈도 심각했어요. 전쟁에 필요한 쇠붙이를 모은다며 집집마다 놋그릇, 숟가락, 젓가락은 물론이고 심지어 교회 종까지 빼앗아갔어요. 쌀도 공출이라는 이름으로 강제로 걷어갔기 때문에 조선 사람들은 배를 골라야 했어요. 이렇게 일제강점기 후반은 조선 민족에게 가장 암울하고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1940년대 무장 독립투쟁. 일제강점기 후기. 1940년대 무장 독립투쟁에 대해 알아볼게요. 1940년은 일제강점기 말기로 독립운동가들이 더욱 조직적으로 무장투쟁을 펼치던 시기예요. 먼저 한국 광복군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1940년 9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국 충칭에서 한국 광복군을 창설했어요. 지청천 장군이 총사령관을 맡았고 이범석이 참모장이 되었어요. 광복군은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활동했어요.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자 광복군은 영국군과 함께 인도와 미얀마 전선에서 활동하기도 했어요. 또 미국 전략정보국인 OSS와 협력해서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했는데 안타깝게도 실행 직전에 일본이 항복해서 실현되지 못했어요. 이제 1920년대 무장투쟁도 살펴볼게요. 청산리 전투는 1920년 10월에 있었던 대표적인 독립군의 승리예요. 김좌진 장군이 이끄는 북로 군정서와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 등 여러 독립군 부대가 연합해서 만주 청산리 일대에서 일본군을 크게 물리쳤어요. 이 전투는 독립군이 거둔 가장 큰 승리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어요. 조선 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도 중요해요. 1942년 중국 화북 지방에서 김두봉의 중심으로 조선 독립동맹이 결성되었어요. 이 단체의 군사 조직이 바로 조선의용군이에요. 조선의용군은 중국 공산당의 팔로군과 연합해서 일본군에 맞서 싸웠어요. 신흥무관학교도 빼놓을 수 없어요. 1911년 남만주 삼원보에 세워진 신흥강습소가 그 시작이에요. 이후 신흥무관학교로 발전했고 수많은 독립군 간부를 양성했어요. 이회영, 이시영 형제 등 신민회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했어요. 졸업생들은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 등에서 활약했어요. 고구려와 옥저의 혼인 풍속. 삼국시대 초기. 고구려와 옥저의 혼인 풍습에 대해 알아볼게요. 먼저 고구려에는 서옥제라는 독특한 혼인 풍습이 있었어요. 서옥제는 결혼이 정해지면 신부집의 뒤뜰에 작은 별채를 짓는 거예요. 이 집을 서옥이라고 불렀어요.
신랑이 저녁에 신부집에 가서 이 서옥에서 함께 살다가 아이를 낳아 자라면 그때 비로소 신랑이 아내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런 풍습을 서옥제 또는 대릴사위제라고 해요. 고구려는 부여에서 갈라져 나온 나라인데 10월에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어서 하늘에 제사를 지냈어요. 동맹은 나라의 가장 큰 행사였답니다. 옥저는 함경도 지역에 있던 나라예요. 옥저에는 민며느리제라는 혼인 풍습이 있었어요. 여자 나이가 10살쯤 되면 혼인을 약속하고 신랑 집에서 여자아이를 데려다가 길렀어요. 다 자라면 그때 정식으로 며느리로 삼았는데 이렇게 어려서부터 시집에서 자라는 며느리를 민며느리라고 불렀어요. 옥저는 왕이 없고 읍군이나 삼로라는 지배자가 각 지역을 다스렸어요. 특산물로는 해산물이 풍부했고 고구려에 공물을 바쳤답니다. 임진왜란의 주요 전투와 장군. 조선 중기. 임진왜란은 1592년에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면서 시작된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서 조선은 여러 장군들의 활약으로 왜군에 맞서 싸웠어요. 먼저 신립 장군에 대해 알아볼게요. 신립은 충주 탄금대에서 배수진을 치고 왜군과 싸웠어요. 배수진이란 강을 등지고 진을 친다는 뜻인데 물러설 곳이 없으니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겠다는 의미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전투에서 패배하고 말았어요. 김시민 장군은 진주성에서 왜군을 크게 물리쳤어요. 이것이 바로 진주대첩이에요. 김시민 장군은 이 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했지만 진주성을 지켜냈어요. 이순신 장군은 한산도 대첩에서 하객진이라는 뛰어난 전술로 왜군의 수군을 크게 무찔렀어요. 하객진은 학이 날개를 펼친 모양으로 적을 감싸 공격하는 전술이에요. 권율 장군은 행주산성에서 왜군을 물리쳤는데 이것이 행주대첩이에요. 이 전투에서 부녀자들이 앞치마로 돌을 날랐다고 해서 행주치마라는 말이 생겼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조선과 명나라의 연합군은 평양성 전투에서 왜군을 몰아내고 평양성을 되찾았어요. 이렇게 임진왜란에서는 육지와 바다에서 여러 장군들이 활약했답니다. 묘청의 난. 고려 중기. 묘청의 난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묘청은 고려시대의 승려였어요. 그는 인종 때 활동했는데 당시 고려의 수도는 개경이었어요. 묘청은 서경, 지금의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자고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서경으로 천도하면 나라의 기운이 좋아지고 금나라가 스스로 항복해 올 것이라고 말했죠. 풍수지리 사상을 근거로 내세웠어요. 하지만 개경에 기반을 둔 귀족들, 특히 김부식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강하게 반대했어요. 결국 묘청은 1135년에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나라 이름을 대위라고 짓고 연호도 천계라고 정했어요. 하지만 김부식이 이끄는 관군에 의해 약 1년 만에 진압되었어요. 이 사건을 묘청의 난이라고 해요. 참고로 김음돌의 난은 신라 신문왕 때 일어난 귀족의 반란이에요. 홍경래의 난은 조선 순조 때 평안도 지역에서 일어난 농민봉기예요. 원종과 애노의 난은 신라 말기 진성 여왕 때 사벌주에서 일어난 농민봉기로 최초의 농민봉기로 알려져 있어요. 고려의 지방 행정제도. 고려. 고려시대의 지방행정제도에 대해 알아볼게요. 고려는 전국을 크게 오도와 양계로 나누어 다스렸어요. 오도는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서해도, 황해도를 말하고 양계는 북쪽 국경지역인 북계와 동계를 말해요. 양계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라 병마사가 파견되어 군사와 행정을 함께 담당했어요. 고려의 지방제도에서 특징적인 것은 모든 군현에 지방관이 파견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지방관이 파견된 주현보다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훨씬 더 많았어요. 속현은 주현의 관할 아래 놓여 있었죠. 또한 고려에는 향, 부곡, 소라고 불리는 특수행정구역이 있었어요. 이곳 주민들은 일반 군현의 백성보다 낮은 신분으로 취급받았고 농업이나 수공업에 종사하며 국가의 특장 물품이나 노동력을 바쳤어요. 소는 금, 은, 철, 종이, 먹 등 특산물을 생산하는 곳이었어요. 이런 특수행정구역은 고려 후기로 가면서 점차 일반 군현으로 승격되어 사라져갔어요.
고려는 지방 호족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사심관 제도와 기인 제도를 실시했어요. 사심관은 중앙에서 벼슬 하는 관리 중에서 출신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을 임명해 그 지역의 일을 감독하게 한 것이에요. 기인 제도는 지방 호족의 자제를 서울에 머물게 하여 일종의 인질로 삼은 것이죠. 또한 고려는 각 도에 안찰사를 파견해서 지방 행정을 감찰했어요. 안찰사는 상설직이 아니라 필요할 때 파견되는 관직이었어요. 수도인 개경이 한반도의 서북 쪽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동쪽과 남쪽 지역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오소경을 설치했어요. 이처럼 고려의 지방제도는 중앙집권을 강화하면서도 지방 호족의 힘을 인정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농지개혁. 현대 1950년대. 농지개혁에 대해 알아볼게요. 1950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실시한 아주 중요한 정책이에요.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의 잔재를 청산해야 했는데 그 중에서도 토지 문제가 가장 심각했어요. 당시 농민 대부분은 자기 땅 없이 지주의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소작농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지주들의 땅을 사들여서 농민들에게 나눠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정부 재정이 부족해서 지주들에게 현금 대신 지가증권이라는 것을 발급해줬어요. 지가증권은 일종의 채권으로 나중에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증서였어요. 농민들은 땅값을 5년에 걸쳐 나눠내는 방식으로 땅을 분배받았어요. 이것을 유상매수, 유상분배라고 해요. 공짜로 빼앗거나 공짜로 나눠준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농지개혁 덕분에 자기 땅을 가진 자작농이 크게 늘어났어요. 전체 농가의 대부분이 자작농이 되었고 오랜 소작제도가 사라지게 되었어요. 이것은 우리나라 농촌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꾼 중요한 개혁이었어요. 조선 후기 서민 문화. 조선 후기. 조선 후기에는 서민 문화가 크게 발전했어요. 이 시기에는 경제가 성장하면서 서민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문화를 즐길 여유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양반들만 누리던 문화가 서민들에게까지 퍼져나갔어요. 먼저 판소리에 대해 알아볼게요. 판소리는 한 명의 소리꾼이 북장단에 맞춰 긴 이야기를 노래하는 공연이에요. 춘향가, 심청가, 흥부가 같은 작품들이 유명하죠. 서민들은 장터나 마을에서 판소리 공연을 즐겨 구경했어요. 탈춤도 인기 있었어요. 탈춤은 탈을 쓰고 춤을 추면서 양반이나 승려를 풍자하는 공연인데 광대들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공연했어요. 봉산 탈춤이나 하회 별신구 탈놀이가 대표적이에요. 한글 소설도 널리 읽혔어요. 전기수라는 직업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장터에서 글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한글 소설을 읽어주는 일을 했어요. 홍길동전이나 춘향전 같은 소설을 전기수가 읽어주면 사람들이 둘러앉아 귀를 기울였죠. 보부상도 조선 후기 경제 발전을 보여주는 중요한 존재예요. 보부상은 전국의 장시를 돌아다니며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에요. 등에 짐을 지는 부상과 보찜을 매는 보상이 합쳐진 말이에요. 이들은 전국 각지의 장시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병난도에서 송나라 상인과 교역하는 것은 조선 후기가 아니라 고려 시대의 모습이에요. 병난도는 고려의 국제무역항으로 송나라와 아라비아 상인들이 드나들던 곳이었거든요. 조선 후기와는 시대가 맞지 않아요. 서재필. 근대 개항기. 서재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서재필은 구한말과 대한제국 시기에 활동한 독립운동가이자 개화파 인물이에요. 그는 1884년 갑신정변에 참여했어요. 갑신정변은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등 급진개화파가 일으킨 정변인데 서재필도 이때 함께했답니다. 하지만 갑신정변이 3일 만에 실패하면서 서재필은 미국으로 망명하게 돼요. 미국에서 그는 의학을 공부해서 한국인 최초로 미국 의사 면허를 취득했어요. 이후 1896년에 조선으로 돌아온 서재필은 독립신문을 창간했어요. 독립신문은 한글과 영문으로 발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이에요. 한글판은 일반 백성들도 읽을 수 있도록 순한글로 썼고 영문판은 외국인들에게 조선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 만들었어요. 또한 서재필은 독립협회 설립에도 참여했어요. 독립협회는 자주 독립과 민권 신장을 위해 활동한 단체예요.
독립협회는 만민공동회를 열어 백성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독립문 건립운동도 펼쳤답니다. 서재필은 이처럼 언론과 계몽운동을 통해 근대화와 자주독립을 위해 힘쓴 인물이에요. 보부상. 조선 후기. 조선 후기에는 상업이 크게 발달하면서 여러 종류의 상인들이 활동했어요. 그 중에서 보부상은 전국 각지의 장시를 돌아다니며 물건을 팔던 상인이에요. 보부상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 보찜을 지고 다니며 비단이나 옷감 같은 물건을 파는 보상과 등짐을 지고 다니며 생선이나 소금 같은 생활용품을 파는 부상이 있었어요. 이들은 장날에 맞춰 이 마을 저 마을 장터를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사고 팔았어요. 조선 후기에는 5일마다 열리는 장시가 전국적으로 1000개가 넘을 정도로 많아졌는데 보부상들은 이런 장시들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보부상들은 서로 단결해서 보부상단이라는 조직을 만들었고 자기들만의 규율과 질서를 지키며 활동했어요. 이들은 단순히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해주는 역할도 했답니다. 조선 후기 상업 발달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상인들이 바로 이 보부상이에요. 이황. 조선 중기. 이황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황은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성리학자예요. 호는 퇴계이고 경상도 안동 출신이에요. 그는 주자의 성리학을 깊이 연구해서 조선의 성리학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 분이에요. 이황은 성학십도라는 책을 저술했어요. 성학십도는 임금이 성인이 되기 위해 알아야 할 학문의 핵심을 10개의 그림으로 정리한 거예요. 선조 임금에게 올린 이 책은 성리학의 핵심 개념들을 그림과 설명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이황의 학문은 일본에도 전해져서 일본 성리학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어요. 특히 일본의 유학자들이 이황의 저서를 연구하면서 일본 유학이 발전하게 되었죠. 이황은 기대승과 사단칠정에 대한 논쟁을 벌이기도 했어요. 이것을 사단칠정 논쟁이라고 해요. 그는 이기이원론적 입장에서 이와 기를 구분하여 설명했어요. 이황이 세운 도산서원은 그의 학문을 이어받은 제자들이 모여 공부하던 곳이에요. 이황의 학파를 영남학파라고 부르기도 해요. 현재 1000원짜리 지폐에 이황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어요. 독립신문. 근대 개항기. 독립신문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독립신문은 1896년에 서재필이 중심이 되어 창간한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이에요. 서재필은 갑신정변에 참여했다가 미국으로 망명했던 인물인데 다시 조선으로 돌아와서 이 신문을 만들었어요. 독립신문의 가장 큰 특징은 순한글로 발행되었다는 점이에요. 당시 대부분의 글은 한문이나 한문을 섞어서 썼는데 독립신문은 일반 백성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한글만 사용했어요. 이렇게 한 이유는 민중을 계몽하기 위해서였어요. 또한 외국인들에게도 조선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 영문판인 디 인디펜던트도 함께 발행했어요. 독립신문은 독립협회의 기관지 역할도 했는데 독립협회는 자주독립과 민권신장을 주장했던 단체예요. 독립신문은 러시아의 이권심탈을 비판하고 자주독립의식을 고취하는 데 큰 역할을 했어요. 하지만 1899년에 폐간되고 말았어요. 정선의 진경산수화와 조선 후기 문화. 조선 후기. 조선 후기에는 회화 분야에서 큰 변화가 있었어요. 바로 진경산수화가 등장한 거예요. 진경산수화란 우리나라의 실제 경치를 그린 그림을 말해요. 이전까지는 중국의 산수화 기법을 따라 상상 속의 풍경이나 중국 풍경을 그렸는데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우리 땅의 아름다운 모습을 직접 화폭에 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진경산수화를 완성한 대표적인 화가가 바로 정선이에요. 정선은 겸재라는 호로도 유명해요.
그는 금강산, 인왕산 같은 우리나라의 명승지를 직접 찾아다니며 그림을 그렸어요. 특히 인왕제색도와 금강전도가 유명한데 인왕제색도는 비온 뒤 인왕산의 모습을 웅장하게 그린 작품이에요. 금강전도는 금강산 전체를 한눈에 담아낸 걸작이에요. 정선은 바위산을 표현할 때 세로로 힘차게 선을 긋는 수직 준법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의 그림을 보면 산이 정말 힘차고 웅장하게 느껴져요. 조선 후기에는 이런 진경산수화 외에도 서민들의 일상을 그린 풍속화도 유행했어요. 김홍도와 신윤복이 대표적인 풍속화가예요. 또 이 시기에는 청화백자가 만들어졌고 한글 소설이 유행해서 여성들도 소설을 즐겨 읽었어요. 장시에서는 탈춤 공연이 열렸고 중인들은 시사라는 문학동인 모임을 만들어 활동했어요. 연포의 외관은 조선 전기에 운영되었던 것으로 조선 후기와는 시기가 맞지 않아요. 남한산성. 조선 후기. 남한산성에 대해 알아볼게요. 남한산성은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산성으로 서울을 방어하기 위해 만들어진 중요한 군사시설이에요. 원래 신라시대에 주장성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쌓았다고 전해지는데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정비되었어요. 특히 인조 때인 1624년부터 1626년까지 대대적으로 고쳐 쌓았어요.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인조는 처음에 강화도로 피난하려고 했지만 청나라 군대가 너무 빨리 내려오는 바람에 강화도로 가지 못하고 남한산성으로 들어갔어요. 인조는 이곳에서 45일 동안 항전했지만 결국 식량이 바닥나고 구원군도 오지 않아서 삼전도에서 청태종에게 항복하게 되었어요. 남한산성 안에는 행궁이 있는데 행궁이란 임금이 궁궐을 떠나 머무는 임시 거처를 말해요. 이 행궁은 영조와 정조 등 여러 왕들이 다녀갔어요. 남한산성은 2014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어요. 성곽의 길이가 약 12km에 달하고 돌로 쌓은 성벽이 잘 보존되어 있어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았답니다. 조선 후기 외래 작물의 전래. 조선 후기. 조선 후기에는 농업 기술이 크게 발전했어요. 먼저 비료를 주는 방법이 개선되었고 농기구도 더 좋아졌어요. 또 모내 기법이 전국적으로 널리 퍼졌는데 이 방법 덕분에 벼농사 생산량이 크게 늘어났어요. 그리고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있었는데 바로 외국에서 새로운 농작물이 들어와서 재배되기 시작한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감자, 고구마, 옥수수, 담배, 고추 같은 작물들이에요. 감자는 원래 남아메리카가 원산지인데 조선 후기에 우리나라에 전해졌어요. 고구마도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들어온 작물이에요. 이런 새로운 작물들은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고 수확량이 많아서 백성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반면에 콩이나 마늘 같은 작물들은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재배해온 전통 작물이에요. 인삼도 오래전부터 한반도에서 자라던 작물로 고려시대부터 유명했어요. 대한광복회. 근대 일제강점기. 대한광복회에 대해 알아볼게요. 대한광복회는 1915년에 만들어진 비밀 독립운동 단체예요. 일제강점기 때 무장투쟁을 통해 독립을 이루려고 했던 단체입니다. 총사령에는 박상진이 있었고 부사령에는 김좌진이 있었어요. 대한광복회는 국내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비밀결사 단체였어요. 이 단체는 공화정체의 국민국가 수립을 목표로 했어요. 당시만 해도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대한광복회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대한광복회의 독립운동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무기를 구입해서 무장투쟁을 준비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친일 부호들에게서 군자금을 모으는 것이었어요. 또한 일본인이 불법으로 걷어들인 세금을 빼앗아서 독립운동 자금으로 썼어요. 대한광복회는
최기중이 이끌던 조선국권 회복단과 박상진이 이끌던 광복단이 합쳐져서 만들어졌어요. 대구에서 결성되었고 만주와 국내를 연결하면서 활동했어요. 박상진은 대한광복회 활동으로 체포되어 1921년에 사형당했어요. 대한광복회는 1910년대 국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무장투쟁을 준비한 단체로 평가받고 있어요. 봉수제도. 조선. 봉수 제도에 대해 알아볼게요. 봉수는 조선시대의 국경이나 해안가에서 적의 침입을 알리기 위해 사용한 통신 방법이에요. 낮에는 연기를 피우고 밤에는 불을 올려서 신호를 보냈어요. 그래서 봉화라고도 불러요. 봉수대는 전국 각지의 산 꼭대기에 설치되었고 최종적으로 서울의 남산에 있는 봉수대로 신호가 모였어요. 연기나 불의 개수에 따라 상황의 긴급함을 알렸는데요. 평상시에는 한 줄기, 적이 나타나면 두 줄기, 적이 국경에 접견하면 세 줄기, 적이 국경을 넘으면 네 줄기, 전투가 벌어지면 다섯 줄기를 올렸어요. 이렇게 봉수는 빠른 시간 안에 먼 거리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군사 통신 수단이었어요. 하지만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면 연기나 불이 잘 보이지 않는 단점도 있었어요. 조선 명종시대와 외척 정치. 조선 중기. 임꺽정은 조선 명종 때 활동한 의적이에요. 황해도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고 양반 사회의 부조리에 맞서 싸운 인물로 알려져 있어요. 명종 시대는 조선 중기로, 이 시기에는 외척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정치가 매우 혼란스러웠어요. 특히 윤원영을 비롯한 외척들이 전국을 주도하면서 부정부패가 심해졌고 백성들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임꺽정 같은 도적이 나타난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백성이 도적이 된 것은 정치를 잘못한 탓이지 백성의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명종 재위 기간은 1545년부터 1567년까지예요. 이 시기는 을사사화 이후 소윤 세력이 권력을 잡고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던 때이기도 해요. 외척 정치의 폐해가 극심했던 시기로 삼정의 문란도 심각했어요. 삼정이란 전정, 군정, 황곡을 말하는데 이것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서 백성들의 생활이 무너졌어요. 임꺽정의 난은 약 3년간 지속되었고 조정에서도 쉽게 진압하지 못할 정도로 세력이 컸어요. 연해주 한인 사회와 독립운동. 근대 일제강점기. 연해주는 러시아 극동 지역에 있는 곳으로 조선 후기부터 많은 한인들이 이주해서 살았던 지역이에요. 1860년대부터 가난과 굶주림을 피해 조선인들이 두만강을 건너 연해주로 이주하기 시작했어요. 이곳에서 한인들은 농사를 짓고 마을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일제강점기가 되자 연해주는 독립운동의 중요한 거점이 되었어요. 1910년대에는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건업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졌어요. 건업회는 한인들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독립운동을 지원했고 건업신문이라는 신문도 발행했어요. 또한 대한광복군 정부가 세워지기도 했고 이상설, 이동희 같은 독립운동가들이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1937년에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소련의 스탈린이 한인들을 일본의 간첩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킨 거예요. 이때 연해주에 살던 17만 명이 넘는 한인들이 기차에 실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으로 옮겨졌어요. 이것을 고려인 강제 이주라고 부릅니다. 갑작스러운 이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한인들은 낯선 땅에서 다시 삶을 일궈야 했어요. 시전 상인. 조선 후기. 시전 상인에 대해 알아볼게요. 시전은 조선시대 한양, 그러니까 지금의 서울에서 활동했던 상인들이에요. 이들은 종로거리를 중심으로 점포를 열고 장사를 했어요. 시전 상인들은 그냥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나라에서 허가를 받아야 했고 그 대신 왕실이나 관청에 필요한 물품을 납품하는 의무를 졌어요. 이걸 구격이라고 해요. 구격의 대가로 시전 상인들은 특별한 권리를 받았는데
바로 금난전권이에요. 금난전권은 특정 상품을 독점적으로 팔 수 있는 권리예요. 허가받지 않은 상인, 즉 난전이 함부로 물건을 팔지 못하도록 단속할 수 있었던 거죠. 시전 중에서도 특히 규모가 크고 중요한 6곳을 유기전이라고 불렀어요. 유기전에서는 비단, 명주, 무명, 모시, 종이, 어물 같은 물건들을 팔았어요. 그런데 조선 후기가 되면서 상업이 발달하고 사상, 즉 사사로운 상인들이 성장하면서 금난전권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결국 정조 때인 1791년에 신해통공이 시행되면서 유기전을 제외한 나머지 시전의 금난전권이 폐지되었어요. 이로써 자유로운 상업활동이 더 활발해질 수 있었답니다. 고려시대 문화유산. 고려. 고려시대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문화적으로 정말 화려했던 시기예요. 특히 불교가 나라의 중심 종교였기 때문에 불교와 관련된 예술품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 중에서도 고려청자는 고려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이에요. 고려청자는 은은한 비치색을 띠는 도자기인데 특히 상감기법이 유명해요. 상감기법이란 도자기 표면에 무늬를 파낸 뒤 그 안에 다른 색의 흙을 채워 넣어 문양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청자 상가 문학문 매병은 구름과 항무늬가 새겨진 대표적인 고려청자 작품이에요.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불화도 크게 발달했어요. 수월관음도는 관세음 보살을 그린 그림으로 고려 불화의 걸작으로 꼽혀요. 섬세한 선과 화려한 색채가 특징이에요. 한편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은 고려 초기에 만들어진 거대한 석불이에요. 높이가 약 18m에 달하는 이 석불은 은진미륵이라고도 불라요. 머리에 높은 관을 쓰고 있는 모습이 특징적이에요. 반면에 성덕대왕 신종은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종이에요. 경덕왕이 아버지 성덕왕을 위해 만들기 시작했고 아들 해공왕 때 완성되었어요. 에밀레 종이라는 별명으로도 유명한 이 종은 현존하는 우리나라 종 중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황성신문과 시일야 방성대곡. 대한제국. 대한제국 시기에 발행된 신문들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 시기는 언론 활동이 활발했던 때예요. 먼저 황성신문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황성신문은 1898년에 창간되어 1910년까지 발행된 신문이에요. 주로 유학자나 지식인들이 많이 읽었어요. 국한문 혼용체를 사용한 일간신문이었죠. 황성신문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은 바로 시일야 방성대국이에요.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었을 때 장지연이 쓴 논설인데요. 제목을 풀이하면 이날 목 놓아 크게 운다는 뜻이에요.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통렬하게 비판한 글이에요. 이 논설이 실린 후 황성신문은 일제에 의해 정간 처분을 받았어요. 그 외에도 이 시기에는 여러 신문이 있었어요. 독립신문은 1896년 서재필이 창간한 최초의 민간신문이에요. 한글판과 영문판을 함께 발행했죠. 제국신문은 1898년에 창간되어 순한글로 발행되었어요. 주로 부녀자와 서민층이 읽었어요. 대한매일신보는 1904년 영국인 베델이 창간했는데 외국인이 발행했기 때문에 일제의 검열을 피할 수 있어서 가장 강력하게 항일 논조를 펼쳤어요. 한성순보는 1883년에 창간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신문이에요. 정부에서 발행한 관보 성격의 신문이었죠. 고려청자와 상감기법. 고려. 고려청자에 대해 알아볼게요. 고려청자는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도자기예요. 고려시대 사람들은 중국의 청자 기술을 배워와서 자신들만의 독특한 청자를 만들어냈어요. 특히 고려청자의 색깔은 비취색이라고 해서 옥빛 같은 푸른빛을 띠는데 이게 정말 아름다워서 중국 사람들도 감탄했다고 해요. 고려청자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건 상감청자예요. 상감이란 도자기 표면에 무늬를 새기고 그 홈에 흰색이나 붉은색 흙을 채워 넣는 기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푸른 바탕에 하얀 무늬가 선명하게 드러나서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 완성돼요. 이 상감 기법은 고려에서 독자적으로 발전시킨 거예요.
상감청자는 12세기 중엽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고려 청자가 만들어진 대표적인 곳은 전라남도 강진과 전라북도 부안이에요. 특히 강진의 대구면 일대에는 청자를 굽던 가마터가 많이 남아 있어요. 고려 청자는 귀족들이 주로 사용했는데 찻잔, 주전자, 향로, 화병 등 다양한 용도로 만들어졌어요. 국보로 지정된 청자 상감 운항문 매병처럼 구름과 항무늬를 넣은 작품들이 특히 유명해요. 동해의 특산물과 풍습. 선사시대 초기 국가. 동해는 한반도 동쪽 해안 지역에 있던 초기 국가예요. 지금의 강원도 북부와 함경남도 일대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동해 사람들은 삼배와 명주를 잘 만들어서 유명했어요. 특산물로는 단궁이라는 작은 활이 있었는데 크기는 작지만 위력이 대단했어요. 또 과하마라는 작은 말도 유명했어요. 과하마는 키가 작아서 과일나무 아래를 지나갈 수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리고 바다에서 나는 반어피라는 물개 가죽도 특산품이었어요. 동해에는 책화라는 독특한 풍습이 있었어요. 다른 부족의 땅을 함부로 침범하면 노비마, 소, 말로 배상해야 했어요. 이것은 각 부족의 영역을 존중하는 풍습이었어요. 또 같은 시족끼리는 결혼하지 않는 조괴혼 풍습이 있었어요. 매년 10월에는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어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춤추며 즐겼어요. 독도. 조선 대한제국. 독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독도는 우리나라 영토 중에서 가장 동쪽에 있는 섬이에요.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약 87.4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독도는 동도와 서도라는 두 개의 큰 섬과 주변의 작은 바위섬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역사적 근거는 아주 많아요. 조선 숙종 때 안용복이라는 어부가 일본에 건너가서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받고 돌아온 일이 있어요. 안용복은 울릉도와 독도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중 일본 어부들과 충돌하게 되었는데 직접 일본까지 가서 독도가 조선 땅임을 주장했어요.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독도가 우산도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날씨가 맑으면 울릉도에서 우산도를 볼 수 있다고 적혀 있죠. 대한제국 시기인 1900년에는 칙령 제41호를 반포해서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공식적으로 선포했어요. 그런데 1905년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이 독도를 불법으로 자기네 영토에 편입시켜버렸어요. 이것은 국제법상 무효예요. 또 영국이 1885년에 거문도를 불법 점령한 적이 있는데 이건 독도가 아니라 거문도 사건이에요. 삼별천은 고려시대의 몽골에 대항해서 진도와 제주도에서 항쟁을 벌였지 독도와는 관련이 없어요.